우선 시작은 2007년 14정상선언 때 제가 평양을 갔었거든요. 제가 2000년 6월에도 갔었어요. 둘 다 이제 정상선 회담에 이제 특별 수행으로 갔었는데 참 분위기가 달랐죠. 1차 정상회담 때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스로 6.15 선언에 합의를 했었어요. 그때 문제점이 많았죠. 이제 합의 다 해놓고 서명은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국가의 수반이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하자. 그러면 사실상 6.15 정상선언의 구속력을 못 가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결국 얻어냈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참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고집이 센 줄 몰랐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행사들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북측에서 상당히 길을 들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도착한 13일 날 도착을 했었을 때부터 아주 김영남 위원장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상당히 이제 고압적인 자세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날 이제 환영 만찬을 김영남 위원장이 했었는데 분위기 아주 냉랭했었어요. 그 다음 14일 날 하는데도 오전까지만 해도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았었거든요. 겨우 만났고, 저녁에 이제 14일 날, 6월 14일 날 저녁에 목란관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만찬을 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나타났어요. 그 사이에 이제 김용순 당비서하고 우리 임동원 국정원장이 6.15 선언 손질을 하고 있고,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뭐 거의 밤 10시까지 아마 협상을 하고 얻어낸 게 6.15 공동선언이에요. 그에 비하면 14정상선언은 상당히 의미가 새로웠죠. 우선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육로로 넘어갈 수 있었고, 그만큼 북측에서 상당히 소위 환대를 해준 거죠. 그리고 환영도 아주 평양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환영도 성대했고, 그리고 김영남 위원장 만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대통령 주최 만찬도 했고, 그다음 성별 오찬할 때 이제 좋았고, 특히 이제 5.1 경기장, 능라도 5.1 경기장 가서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아리랑 단체 관광도 했고, 그래서 2000년보다는 2007년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이제 6.15 공동선언이 일종의 총론적 성격을 가졌다면 14정상선언은 상당히 강론적 성격을 가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기분이 좋게 돌아오셨죠. 그때 14정상선언에 집어넣지 못하는 건 우리 대통령은 꼭 비핵화를 넣자고 그랬고, 북에서는 비핵화는 넣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정도만 집어넣고, 그러나 그게 지금 9.19 평양선언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기에 사실 다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후속 조치해서 남측, 북측 이제 경제부총리가 만나서 45개 경제협력 사항에 합의를 했고, 만약에 그해 12월에 열린우리당이 만약 집권을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나왔었겠죠. 그럼 그때 핵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됐고, 남북 관계 원만하게 돌아갔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이제 평화 경제라고 하는 게 그때 이루어졌겠죠. 참 아쉬워요. 그때 참 조금 정권 초기에 그런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참 좋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요. 14정상선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걸 다 커버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부터 시작해서 비핵화 문제, 비핵화를 넣지는 못했지만 결국에 2.13 합의, 2.13 합의라는 게 2007년 2월 13일 날 한 합의인데, 북한은 3단계로 비핵화 과정을 가겠다. 1단계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쇄 봉인을 하고,
2단계로 불능화시키고 3단계로 완전히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때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북미 협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좀 기억이 납니다만 10월 4일 날 헤드 테이블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앉았어요. 보통 부상은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근데 부른 이유가 바로 직전에 북경 가서 크리스토프 힐하고 협상을 하고 와서 바로 이제 재개를 한다라고 하는 그 북미 관계 협상 제기하고 2007년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라고 하는 걸 하고 왔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김계관 부상보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그거 빼놓고는 뭐 그다음 경제교류 협력, 사회문화, 스포츠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산가족, 재상봉 들어갈 건 다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보수정부 9년 동안 결국 허송세월이 됐고 2017년은 우리가 위기 한 해를 맞았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5차례씩 시험 발사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2017년 11월 29일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어요. 그게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9월 3일에는 사이 더 끔찍한 일이 있었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수소폭탄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그 파괴력이 150킬로톤이에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5킬로톤이었거든요. 단순히 10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니까 300배, 400배가 되죠. 미국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은 150킬로톤의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100만 인구의 도시가 거의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2017년 뭐 최악의 한 해였죠. 문재인 대통령도 뭐 76 베를린 선언해서 북한에 소위 화해의 손짓을 보냈고 모든 노력했지만은 결국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2017년 한 해는 그렇게 북한이 상당히 도발적으로 나왔고 바로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당황을 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더 걱정이 되는 건 미국의 행보였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얼마 안 됐지만은 그때 안보보좌관 하던 맥마스터 보좌관 같은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예방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리버럴 한 신문에서도 전문가들 칼럼이 북한 핵 문제 저대로 놔두면은 미국이 엄청난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니까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선제 타격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하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 시기를 Fire and Fury, 소위 불바다와 분노의 한 해였죠. 그래서 우리 한강 작가 같은 사람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미국에서 전쟁 얘기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서리를 친다라고 하는 좋은 칼럼을 썼어요. 그때는 외국 기자들이 오면 대부분 종군 기자들이었어요. 보통 그런 법칙이 있죠. 종군 기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거기는 꼭 전쟁이 일어난다. 저도 뭐 거의 20여 명 정도 되는 종군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쟁의 냄새를 맡고 온 거였어요. 근데 뭐 2017년은 최악의 한 해였죠. 근데 2018년 되면서 모든 게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노력을 많이 했죠. 결국 뭐 그 평창 올림픽 현장 방문 12월 달에 방문하면서 우리가 뭐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얘기가 된 거였지만 그런 발언이 상당히 북에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남측하고 대화하고 싶다.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 보내겠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바로 이제 포착을 한 거죠. 포착을 해서
연락을 했고,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에선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이 나오고 우리는 조명균 장관이 나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2월 이제 9일이었죠. 2월 9일 날 이제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부부장하고 김영남 위원장이 특사로 왔죠.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특사죠. 대표단 단장은 김영남 위원장이었지만 우리 대통령 내외가 아주 극진하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돌아가서. 그 노동신문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그건 상당히 김여정 부부장을 인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다녀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남쪽에서 아주 따뜻한 환대를 해줬다는 걸 노동신문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상당히 잘 풀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제 2월 26일인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평창올림픽 폐막식이 열렸어요. 김영철 위원장이 내려왔거든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통일전선 부장 겸 대남 비서,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대남 관련 실무자였죠. 내려와서 우리 대통령 그리고 서훈 원장, 정의용 실장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죠. 이제 결국 그 평창 올림픽이 결국 평화 올림픽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반전이 마련이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5일, 6일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요. 그때 예상 밖의 반응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얻어냈죠. 그게 뭐냐? 그 전부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위시리스트였는데, 첫 번째는 4월 말에 정상회담 하겠다.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가설하는데 동의한다. 세 번째는 미국이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 비핵화는 선대의 이윤이다. 네 번째로는 우리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남측이 다리 좀 넣어달라. 다섯 번째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거에서 우리에게 소위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도발적 행동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술단 교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2018년을 평화를 향한 전환의 한 해가 됐던 아주 결정적인 그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9일, 10일 이제 정의용, 서훈 두 양반은 이제 워싱턴을 가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결국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는 그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 방문 초청을 했는데 그건 수용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때 참모들이 다 말린 걸로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여러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참모들이 말리니까 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실패한 줄 아느냐. 당신들 같은 참모들 말을 그 대통령들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됐다. 나는 내 길로 가겠다. 그게 이제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5월 들어와서 이제 4월 이제 들어와서 이제 북쪽에서 미국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북측도 이제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린 게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었어요. 저희가 만찬 때 갔었는데 정말 분위기 좋았어요. 뭐 초청한 숫자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코지했었고, 뭐 저는 뭐 김여정 부위원장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부부장하고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뭐 김영철 부위원장도 그렇고 리수용 어제 국제담당 부위원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 평양선언 저 판문점 정상회담에 의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뭐 판문점 선언도 있고 하지만 김정은의 재발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김정은은 뭐 표독스럽고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이렇게 다 알려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대통령도 만나봤고 우리도 직접 만나서 뭐 소위 술잔도 권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뭐 젊은 양반이 보통 결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우호적이고 겸손하고. 근데 특히 관심을 끌었던 건
사람은 부인이 누구고 동생, 형제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설주 여사나 김여정 부부장이 하는 전반적인 행태가 상당히 겸손하고 그리고 손님을 맞는 자세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우리 같이 만찬에 참여했던 한국 측에 이제 좀 원로급 인사들 말씀이 저런 부인, 저런 여동생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양 언론, 우리 한국 언론은 김정은을 잘못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 지도자가 국제 무대에 나와서 특히 그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판문점에서. 그것도 상당히 보기 드문, 질의응답은 없었지만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었고. 그 전에는 그래요. 정상회담 한번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 접촉들을 하는데 의제 설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뭐 우리 남측에서 제시하는 의제 다 받은 거예요. 비핵화까지도. 그것도 상당히 쉬웠고, 그러니까 북이 상당히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달랐었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1조에서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 2조에서는 그 남북관계 개선은 경제관계도 들어가고, 2조에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적대 관계 청산한다는 것. 3조에서는 종전선,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그냥 두 번째는 이제 두 정상이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해 나간다. 요게 이제 3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 가는 것을 이제 적어 놓은 게 판문점 선언이거든요.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상당히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게 판문점 정상회담을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을 갖고 나왔었죠. 뭐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상당히 그렇게 공허적인 감정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건 1차 정상회담 때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와서 성남 비행장에서 국민에게 귀국 보고하면서 이제 평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차 정상회담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판문점 넘어와서 남측 지역에서 결국에 가설 무대에서 결국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평화의 빛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도 그걸 제가 느꼈죠. 그러니까 만나면 항상 그렇게 평화의 빛이 보여요. 안 만나고 서로 불신하고 대치하면은 상황은 어려워지는 거죠. 5월 달에 이제 5만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다가 결국에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죠. 그것도 참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180개국 이상을 다 다루는데 북한 지도자를 만나러 싱가포르까지, 그것도 하루 일정으로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예요. 계속 와서 만나고 두 정상 간에 아주 라포를 잘 쌓았고,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을 채택했죠. 싱가포르 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재탕이라고 보면 돼요. 1조에서는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2조에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두 정상이 노력을 한다. 3조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두 정상이 노력한다. 4조에서는 6.25 때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해 준다. 이게 네 개 조항이에요. 그럼 1, 2, 3은 우리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 판문점 선언 1조가 새로운 관계 개선, 관계 설정. 2조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3조가 비핵화와 소위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요것들 보면 뭐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그 구성을 보면은 이건 북측이 많이 요구한 거다. 북측은 항상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고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되는 게 북한의 담론 구조인데 그게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지만 7월부터 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요. 평양을 가서 자, 북측 당신들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했으니까 비핵화를 하려면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첫째는 모든 핵활동, 핵실험을, 미사일 실험을 중지해야 되고 그걸 freeze라고 합니다. 동결.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고를 해야 돼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물질, 무기, 미사일을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신고한 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조사 또는 사찰이 있어야 돼요. 사찰. 그리고 난 다음에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한 후에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결, 신고, 사찰, 폐기, 사찰, 검증, 폐기라고 하는 요게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당신들이 이제 동결, 핵실험, 미사일 실험 동결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핵시설, 물질, 무기,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신고를 하라. 수량, 위치, 뭐 성능 이걸 신고하라고 딱 그런 거예요. 그게 북측에서는 그걸 못 봤죠.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게 자, 지금 우리와 미국은 적대 관계에 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의 적국인데 적국에게 우리 핵 무기가 어디에 있고 수량이 몇 개고 미사일이 몇 기가 있고 장소가 어디에 있고 이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은 적국인 미국에게 공격 리스트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표적을 주는 거니까. 신뢰를 쌓기 전에 신고는 할 수 없다. 그거 갖고 엄청 이제 티격태격하던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무것도 이제 못 얻고 돌아가는 셈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알기는 한 10월이나 11월에 평양을 방문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북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9월로 앞당겨서 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8일, 19, 20일 이제 또 갔는데 정말 제가 1, 2차 정상회담도 특별 수행으로 갔지만은 그 3차 평양 정상회담 같이 그렇게 따뜻한 환대는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이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이렇게 다 가서 가는데 하도 환대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 다음에 이재용 대표까지도 이거 서울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줘야 되지? 그 정도까지 환대를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착해서도 환대를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5일 경기장 가서 또 우리 대통령이 또 연설까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예고를 안 해줬지만 토요일 날 이제 백두산을 가는데 아예 특별 전세기를 북측에서 다녀왔어요. 네. 그리고 가서 삼지연부터 백두산까지 가는데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명을 받을 수밖에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럼 평양 정상회담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우선 대통령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그거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 포함해서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한 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한다는 걸 밝혀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해냈죠. 9.19 정상선언 딱 채택 바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핵 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로 서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걸 육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날 밤에 이제 5일 경기장 가서 한 15만 군중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땐 거기서 연설을 못 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랑 같이 손만 같이 들었지. 난 연설할 줄 알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도 주석단에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사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거기서 연설을 하는 과정에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었죠. 우리가 5,000년 같이 살고 70년 분단됐는데 같이 합치는 게 역사의 순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핵 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 평화의 터전을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넘겨주고 합의했다. 처음에 주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5만 군중이 아주 열화 같은 이제 함성과
박수를 보냈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목에서 이게 북에서는 비핵화라고 하는 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지도자와 인민 모두에게 일종의 공유된 우리 식으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평양 다녀와서 유엔 총회 가서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그때 느꼈던 아마 그 감동을 그리고 확신을 아마 전달했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뭐 평양선언을 보게 되면은 9.19 평양선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2007년 14정상선언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1조는 판문점 선언 2조에 해당되는 남북한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이것을 남북 군사 합의서 형태로 채택을 했어요. 2조에서는 경제협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여건이 허용되면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한다는 것. 그리고 3조에서는 이산가족 재상봉을 위한 상설면회소 그리고 화상상봉을 서로 합의를 했고, 4조에서는 사회문화 스포츠 교육,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동시 유치하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대목이 들어가 있고, 5조 1항에서는 결국에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실험 시설과 발사대를 북이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했고, 2조에서는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북은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완전하고도 영구적으로 폐기하게 되는 합의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가서 비핵화 담론이 핵심을 이뤘죠.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북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결국에 집단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9.19 끝나고 나니까 이젠 정말 한반도에 4월에 시작된 평화가 오히려 2018년 하반기에는 정말 꽃이 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호사다마에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러나 하여간 어떤 우리 정부 노력도 많이 해서 2월 27일, 28일, 2019년 2월 27일, 8일 이틀 동안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배려를 베푼 거죠. 미국 대통령 한번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의 이벤트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 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가게 되면 여러 나라를 돌아서 오는데 하노이까지 결국 1박 2일 회의하려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우리 정부 입장은 그랬죠. 하노이 잘 될 것이다. 잘 돼서 하노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면은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답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철도 연결 사업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 사업부터 개성공단 금강산 포함해서 남북 협력 사업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죠. 그런데 그게 그냥 꽝이 된 거예요. 그럼 하노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인 거 그래요. 미국이 제시한 게, 그 존 볼튼이라는 국가안보보장이 노란 봉투를 간 게 우리 텔레비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걸 준 건데 그게 국문과 영어로 된 건데, 거기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해체하면은 미국은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죠. 북한은 지금까지 줄곧 강제해온 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점진적인 동시 교환을 강조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터이니 미국은 우리에게 2016년 이후에 부과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기한 5개, 그 중에서도 민수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부분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서 안 받았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북측에서 실무 접촉 단계에서 그 카드를 들고 나왔으면 미국이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중요한 결정은 지도자 동지 혼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무 수준에서 얘기를 못 하고 이것을 결국에 마지막 특히 둘째 날 단독 정상하고 확대 정상회담할 때 그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설명할 시간이 분명히 없었던 거예요. 그 영변 얘기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점심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영어로 you take it or leave. 자, 내가 이렇게 빅딜 제안을 했으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 그 떠나보는 거예요. 만약에 실무 접촉에서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실무 접촉에서 영변 딜을 자세히 얘기하고 반대급부로 요청하는 것도 전반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부분적 제재 해제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하노이에서 성공적 결과를 가져왔을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판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7년 위기 한 해가 2018년 희망과 평화의 한 해가 됐다가 2019년은 완전히 불확실성의 또 시기로 들어간 거예요. 잘 되면은 2018년처럼 돌아가는 거고, 안 되면 2017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원래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시기로 한 거를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결국에 북미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탄력을 실어주려고 이제 가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땐 뭐 성과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 요점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화에 자꾸 안 나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거니까 우리 대통령이 70년 된 적대 관계라고 하는 걸 청산하자. 새로운 관계로 트랜스폼 하자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동의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어떻게 화답을 해줬느냐,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 즉, 밀리터리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북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해진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그동안 하노이 이후에 중단됐던 게 이제 재가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가동이 되면은 자연히 이게 어디로 가느냐, 평화 프로세스로 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잘한 거라고 봅니다. 뭐 거기에 이제 뭐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것도 공고히 하는 것이고, 그다음 뭐 유엔 기후 변화 얘기하고 기후 변화하는 것도 하는 거고, 하여간 우리 제일 관심사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사 전달했고,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방향으로 이제 틀이 잡혀 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 영어에 있는 devil is in detail이라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저도 뭐 얼마 전에 뭐 지난주에 북미 실무 접촉이 언제 될 것이냐, 2, 3주 내로 되는 것다고 그러는데, 또 월요일 날도 또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가서 답변하면서 또 2, 3주 이내 된다고 해서 저하고 서훈 원장이 뭐 좀 짜고 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뭐 지금 전반적인 저는 정부의 비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와대 안보실은 뭐 저랑 그걸 공유할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미국에 있는 소스 이렇게 다 들고 하는 게 지금 추세로 하면 2, 3주 내에, 늦어도 3, 4주 내에 열릴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실무 접촉이 잘 돼야 그 후가 보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 접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표는 지금 볼 때 미국에서는 스티브 비건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북에는 순회대사 김명길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김명길이가 유엔 차석대사를 오래 갖고 했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를 잘 알아요.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의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의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핵화의 범위와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는 상응 조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거 우리 웰컴한다.
근데 그 당신들 그보다 또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 있지 않느냐. 플러스 알파를 내놔라. 그리고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신들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영변에 있는 핵시설과 은닉되어 있는 핵시설에서 결국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전부 다 중단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인 완전한 핵 동결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하노이에서 얘기했던 영변권 할게. 그래서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에다가 완전한 핵 동결까지 들어가는데 이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이걸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나 볼턴 잘랐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볼턴이 리비아식 모델 얘기해서 북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해서 잘랐으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메시지를 보여준 거고, 그다음 김명길 손해대사도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하노이에서 빅딜 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진 딜이지만 그게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북한은 두 가지를 제일 원할 거예요. 하나는 김명기도 그 얘기했고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는 우리의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제도의 안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언론 표현은 체제 보장이죠. 체제 보장은 하나는 국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미북 간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데 북미 간의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다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거에다가 자연히 두 번째가 우리의 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해달라고 그랬어요. 경제 발전의 장애물 되는 게 뭡니까? 제재 해제지. 그러니까 북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normalization, 정상화와 적대관계 청산, 그리고 제재 해제 또는 제재의 부분 완화를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런 식으로 영변 플러스 알파에다가 완전한 핵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파격적으로 저쪽에 제한을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고작 한다는 게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주고 남북한 간 경제적 경협 같은 것을 재개하도록 도와주고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아니냐. 연락사무소 가능하는지 뭐죠. 수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군사적 불가침 조약도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습이 돈 많이 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정말 줄 수 있는가?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북한 똑같아요. 적게 죽고 많은 걸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노이 회담의 시각에서 봤을 때 판을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면은 미국은 빅딜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걸 요구하고 대신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체제 보장이나 경제 제재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카드를 들고 나가야 되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영변 것만 고수하면 하노이보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에 완전한 동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노이 보고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하노이에서 내었던 카드보다는 훨씬 요구 조건을 낮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시했던 막연한 보상보다는 구체적인 보상을 줘야 될 거고, 북한도 하노이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미국에 줘야 되고, 그 다음 미국에서 받으려고 하는 걸 조금 적게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타결점이 생길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협상 가서 하는 건 쉽지가 않죠. 특히 북한의 경우는 협상 나와서 타결이 깨지잖아요. 그럼 본국에 돌아가면, 평양 돌아가면 결국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모험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경자수로 나가는 게 자기가 더 편하겠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뭐 비건 특사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 메시지를 보는데 아직도 다소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메시지지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뭐 뉴욕 채널을 통해서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앞으로 실무 접촉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결국 미국과 북한이 전부 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접점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잘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특히 북한의 입장은 실무 접촉을 단순한 실무 접촉 이상으로 볼 거예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하고 연결시켜서 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앞당기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 접촉이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니냐. 제가 어제 미국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게 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0% 성공 가능성이 있고 30%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70%라고 하는 타결의 가능성을 70% 보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급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간은 북한 편에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아니냐. 지금 내년 대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부분은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국내 경제는 좀 괜찮은데 자 이란 판 깨졌죠. 베네수엘라 깨졌죠. 아프간 결국에 탈레반하고 비밀 협상 깨져버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미 국민들에게 내걸 수 있는 건 두 가지일 거예요. 북한 핵 협상에 성공을 하든가 또는 부분 성공을 하든가 아니면 중국하고 무역 협상에 있어서 타결을 보는 두 가지일 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란 제가 볼 때 어려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어려울 겁니다. 베네수엘라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여간 대선 전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야 되고 성과를 얻는데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로 봐서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강하거든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지금 데드라인을 정했거든요. 금년 말까지 데드라인 정하고 그때까지 안 오면 새로운 길 가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 새로운 길이 2017년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럼 북에도 그게 고난의 행군이 되겠죠. 전쟁 위험만 증대가 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 강화가 될 거고. 그건 제가 두 번 보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도 결국에 군부 반대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협상에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그 점에서는 또 다급한 것 아니냐 봐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하여간 북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에 재개되는 걸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데 만약 그게 되지 않고 내년에 북측에서 이제 마이웨이로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상황은 어려워지겠죠. 그럼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선 낙관적으로 봐요. 간단합니다. 낙관적이어야 낙관적 결과가 나오고요. 회의주의적이면 회의적 결과가 나오고 비관주의면 비관주의적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기본적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14정상 선언 어렵게 해놓은 것이 보수정부 9년 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 상황에서 특히 2017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2018년에 반전이 일어나고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으나 비핵화 과정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꿈틀거리고 있지만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 2007년에 다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룰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이니까 여기 기자분이 안 계시니까 저도 뭐 진솔하게 이게 알릴레오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심하게 할 테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문제될 발언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자 질문은 뭐 아무 질문이나 하세요. 그럼 제가 뭐 한일 관계부터 한미 관계 할 거 없이 뭐 최근에 전개되는 다양한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좀 물 좀 마시고. 자 질문 첫 번째 질문.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노무현 리더십 학교 청년 3기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그 북미 회담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은 당연히 원하고 북한도 원하고 근데 중국이 왜 북미 회담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 궁금했거든요. 네. 좋은 거 질문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왜곡적인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 3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반도에서 남이나 북에서 내부 붕괴를 통해서 엄청난 불안정이 원하는 걸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 국내 정치에 미친 파장이 크기 때문에 난민들 가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제1원칙이고 제2원칙은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북한의 비핵화뿐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타결해야 된다. 이게 3대 원칙이에요.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3대 전략을 제시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쌍중단 정치 전략이에요. 쌍중단이라는 것은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습 중단을 쌍중단이에요. 그 다음 쌍궤 병행이라는 또 전략을 강조해요.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동시 병행 추진이 돼야 된다. 그게 쌍궤 병행 추진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점진적 동시교환 원칙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빅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로 주고받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한 핵을 풀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의 정책하고도 비슷하고 북한의 정책하고도 비슷해요. 미국의 빅딜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북한 핵 문제를 풀려고 하죠.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핵을 가진 또 북한,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은 주변국으로서 근접 인접국으로서 러시아가 핵무기 갖고 있죠. 파키스탄 갖고 있죠. 인도 갖고 있죠. 거기다가 또 북한까지 갖고 있고 미국의 위협까지 받으면 중국도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안 가졌으면 하는 것. 한반도는 핵무기를 안 가졌으면 하는 게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에요.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은 북미 회담 잘하라고 계속 격려시켜 주는 거죠. 그건 가령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결국 6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 방문하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오사카 가서 전달을 했고 그게 판문점 회동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 현안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는 원칙에 의거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도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은 핵 문제는 1차적으로 북미 관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인식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위협을 가한다고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 무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푸는 1차적 대상은 북미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들끼리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은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패실리테이터.
그걸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자기 소개도 하시고. 저는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국정 홍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인데요. 네, 또 다시 또 돌아갈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론에 이제 있어 보니까 잘 알고 느끼는 건데, 어제 이제 그 17개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묵묵부답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모든 게 이제 기순전 조국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 북한, 미국 내에 다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들이 방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해안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승전 조국인데 나도 오늘 그래서 검색순 1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난 별관에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딱 스친 경우를 빼놓고 개인적으로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문정인 특보가 연계고리가 돼서 조국 문정인 배종인 교수라고 내 제자 교수,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조국 아들을 연세대학원 특혜 입학을 시켰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조선일보 기사를 안 읽었는데 중앙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났는데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발끈했죠. 내가 조국이라는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데, 조국이 딸이 있는 건 신문 보고 알았지만 아들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갔다는 건 더더욱 몰랐고, 근데 어떻게 그런 소설을 쓰느냐. 아마 그래서 그게 아마 검색순위 1위로 나왔을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고, 그 중앙일보에서 내가 반론한 기사 나간 게, 그래서 두 가지 발끈했다? 그 사람 많이 보잖아요. 소설 썼다? 그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검색순위가 될 건데요. 근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적대적 제휴의 개념인데, 한국의 아주 강경한 보수 세력하고 북한 군부는 서로 엄청난 적이지만 사실은 제휴 관계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보수와 한국의 보수는 소위 이건 적대적 아니고 소위 친화적 제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그게 애국심도 좋고 다 좋고, 자, 북한을 깨부수자, 북한 붕괴를 촉진하자. 그럼 상당히 우리에게는 좋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그게 북의 적개심을 증대시키고 북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서 더 위협인식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 북에서 똑같이 하면 뭐 국가보위부라든가 군부의 힘은 더 세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화를 희망하는 사람이 설 자리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페이크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소위 증폭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막고 깨는 유일한 길은 깨어있는 시민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진실을 공유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그런 시민사회 영역이 커졌을 때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상당히 먹히고 있고. 그러나 하나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 두 개의 상반되는 세력이 있으면 평화를 원하는 세력, 대화를 원하는 세력이 한 축이 있고,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세력이 다른 한 축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느 게 역사의 순위인가? 어느 게 이 시대의 상식인가? 난 평화와 대화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설득의 논리를 갖고 풀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평화의 규칙이라는 책, 홍익표 의원이랑 대담집 내는데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로마의 유명한 군사자가 폴리비우스 베케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게
클라우제 본, 그러니까 본 클라우즈비치, 그 독일의 유명한 전략가예요. 근데 유럽처럼 전쟁이 일상적인데, 그때만 해도 전쟁이 매년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데는 전쟁이 일상이고 평화가 예외예요. 그 동북아 같은 데는 중국의 조공 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평화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전쟁이 예외예요. 그 이유는 뭐냐? 왜 유럽에서는 계속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느냐? 다 옆에 있는 인근 공국, 인근 왕국에서 우리를 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무장력해야 되고 돈 있으면 계속 전투력을 증강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방의 위협인식을 증강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전쟁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도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버리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세기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은 차분히 쌓아가면서도 평화를 준비하자. 아마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바로 평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종전선언 아이디어도 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얘기도 했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갖고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 일대와 그냥 북방 한계선 쪽에서 어떻게 하면 남북 한간의 우발적 군사적 충동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 평화 만들기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게 평화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 보수정부 9년 동안 그걸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현 정부를 내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현 정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많이 공유를 해주고 그다음 전쟁하자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일어서서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드는 이런 노력이 그런 적대적 제휴 세력의 증폭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쪽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뭐 야당도 있고 언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좀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보할 건 양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인지 하나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북한 언론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쪽 정부에 대해서 그 비판의 강도가 좀 세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남쪽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좀 더 그 퇴근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한 쪽에서 퇴근하는 건지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무관하게 북한의 언론 매체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을 상당히 오래 했던 유명한 정치인 팁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얘기가 All politics are local. 모든 정치는 지방 정치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유명한 상원의원, 하원의원, 워싱턴 가서 얘기해서 미국의 국가 전략, 국익을 얘기하지만 결국 의회에서 표를 찍고 할 때는 자기 지역구에 예산 더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한 정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에서 얘기할 땐 그 유일 지도 체계이고 소위 최고 존엄으로서 당 국가 인민 군대 위에 우뚝 서 있는 행위자가 김정은 위원장인데 신경 쓸 거 뭐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보세요. 하노이 결렬됐죠. 3월 14일 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내외신 기자회견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노이 지금 실패하고 나와서 결렬되고 와서 지금 수천 명의 병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지금 서한을 보내고 있다 이게. 미국하고 협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단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무슨 뭐 당과 그 내각 쪽에서는 뭐 대북 대미 협상 강조할 수는 모르지만 군 같은데 그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협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잘 될 때는 군이 할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9.19 평양 정상회담 같은 데는 군부 비중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2019년 들어와서 보세요. 군부의 행보가 더 강화되고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벌써 10차례씩 시험 발사하고 하는 게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북도 아무리 손이 유일지도 체계 하에 그 1인 지배 국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결국에 국내 정치적인 찬반이 있고 그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게 정통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북은 왜 그러느냐. 그건 북에서 나온 외무성 담화, 뭐 조평통 담화, 우리 민족끼리에서 나오는 담화들, 그 다음에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을 보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영변 카드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강력히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거 갖고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 9.19 공동선언 이후에 적대관계 청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한미 군사연습 훈련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 그쪽 보도 내용을 보면 세 번째는 우리가 F-35 첨단 전투기 포함해서 글로벌 혹 고고도 무인 정찰기 계속 전력을 증강시키니까 전력 증강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 우리도 뭐 국정원에서 국회 보고도 했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5차례 시험 발사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금년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걸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놨거든요. 우리 쪽 하나도 못 옮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한미 간에 워킹그룹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건 이유가 있죠. 작년 9월에 이제 개성 연락사무소 만들 때 우리가 무리를 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북미 관계 진전에 조율을 맞지 않아서 안 맞추고 남북이 먼저 앞서갈까 그 이제 제동을 두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었고 워킹그룹 만든 이후에는 남북한 간의 진전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좋은 시기에도 전혀 남북한 거래가 없었으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두 정상이 두 차례에 걸쳐서 판문점 평양에서 한 선언들을 그런 식으로 이행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남쪽은 결국에 미국에 대해서 조금만큼의 자율성도 행사 못하는 것 아니냐. 그 우리가 남쪽하고 대화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게 제 개인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북한 언론 매체 나온 것들 분석하면은 그런 것들이 주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대로 보면 북한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저는 노무현 재단 뭐 그런 쪽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반 시민이고요. 어쨌든 진보적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윤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대선에 유리하기만 하다면 대북 문제에 관해서 뭔가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얘기를 듣자 하면 미국에서는 사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 여러 가지 뭐 이란 문제라든지 파리 평화 뭐 조약이라든지 뭐 FTA 뭐 탈퇴 문제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좀 깡패와 같은 그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북한 문제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양보가 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것도 자기 어떻게 보면 맘대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미국의 유권자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북한 문제를 타결을 받다고 해서 지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우려가 돼서 그걸 안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나중에 만약에 잘 안 되면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북한 핵 문제가 불거져 나온 최초의 시기는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 있을 때죠. 클린턴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는 했지만 초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페리 장관이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막을 수 있고, 그때는 핵 문제는 제네바 합의에서 동결이 됐고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니까 그걸 미국이 전부 다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10월 25, 26일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초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러다가 이제 알고가 당선이 됐으면 북한 핵 문제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시가 나오면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부시는 적대적으로만 생각했죠. 특히 존 볼튼이 그 밑에서 일하면서.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 얘기하면서 결국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그건 부분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영향도 상당히 강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걸 원하지 않을까요? 자, 클린턴도 시도해서 안 돼. 부시가 시도해서도 안 돼. 오바마도 안 돼. 나만 해결했는데 돈 한 푼 안 썼어. 나는 위대한 외교 대통령이야. 난 노벨상 받아야 돼.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우스갯처럼 얘기를 모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나 트위트들 보면은 이게 상당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they failed, but I succeeded. 그러니까 나는 남다른 대통령이야. 미국의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야. 리거시와 관련. 아마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북한 문제에 함몰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상당히 도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이 실패한 걸 내가 풀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빅딜을, 일괄 타결을 못 얻을 테니까 뭘 북한 측에 섞고 가더라도 결국 미국 측에서는 반론이 많을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령 영변에 있는 소위 플루토늄 관련 시설이라든가 고농축 우라늄 시설 같은 거, 폐기 같은 게 1년 사이에 부분적으로라도 가시화가 되고 북한이 전면적인 핵 동결을 치고 나오면은 그건 민주당에서도 뭐라고는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근데 아주 최소한의 딜만 얻어내면 오히려 정치적 여풍은 클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실무 접촉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그러니까 이쪽 있구나. 원. 그다음 정해줘. 원, 투, 또 쓰리. 여자분 없어요? 그 다음은 여자분 기회 줄게. 예? 그리고 그럼 다섯 번째. 오케이. 네, 아침에 팟캐스트로만 목소리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말씀 들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건축사고 건축설계사무소를 자극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너무 앞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통일을 고용과 이제 경제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 뭐 제 친구 중에는 저 남북 역사학자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천안함 사건 때도 그 만월대 발굴하는 작업에 했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노년에 개마공원에 가서 펜션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 통일이 되면 이제 남한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뭐 이번에 이방카가 같이 동행하기도 했지만 또 미국에서도 떴던 그런 이권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같이 관여하려는 시선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북한의 문화예술계를 보면 소수로 선정을 해서 독일이나 러시아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또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더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어떤 갈등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두가 이제 특히나 이제 남한에서 어떤 그런 북한과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려 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여쭤봅니다. 통일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고려연방제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뭐 표현은 그렇게 됩니다만, 남한에서 땅을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남한을 이제 와서 같이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사업권이 미국이나 이제 요번에 저희 중소기업으로서는 요번에도 대기업들만 쭉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 중소기업 회장도 같이 갔어요. 네.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개성공단 입주협회 신회장도 같이 갔고. 일변도로 좀 진행이 안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서 걱정 잘 아시겠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통일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건 단일 민족 국가로의 통일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를 갖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라든가 지금 독일과 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남과 북의 이질성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원래 비엔남식으로 전쟁을 겪어서 통일이 오거나 아니면 독일식으로 흡수 통일이 되거나 이 방안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둘 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북에서 얘기하는 고려연방제죠. 고려연방제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그러나 두 개의 지방정부와 두 개의 체제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수령제와 민주주의 공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노태우 정부 때 1989년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더 그걸 보완을 시키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3단계다. 1단계는 교류협력과 평화공존, 2단계는 중간 단계로서의 남북연합, 그리고 남북연합에서 남북한 간의 이질성이 극복되고 동질성이 이루어지면 3단계 가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단일민족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통일이라고 보는데, 그럼 2단계 중간 단계로서 남북연합은 뭐냐?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것은 남북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쉽게 해서 지금의 유럽연합하고 비슷해요. 그럼 북도 주권을 갖고 위도 주권을 갖고, 그러나 협력과 통합을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평화공존 체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시켜서 통합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럼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걸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두 개의 주권 국가가 있기 때문에 법적 통일은 아니지만은 기능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남북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북연합이 될 경우는요, 북한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오면 뭐 재벌 기업도 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정부가, 그 당시 정부가 중소기업을 생각하게 되면 다 생각해서 재벌 기업 독식 못하게 다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선점적으로 북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가령 지금 보면 제일 유리한 게 중국일 거예요. 중국 동북 삼성하고 북한 경제가 계속 통합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늦게 들어가게 되면 진입 비용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 다음 반면에 또 일본하고 북이 가까워지면서 일본이 청구권 자금을 주면서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가면 우리가 또 늦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입 비용도 낮아지고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서 일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근데 남북이 연합이 되면은 자연히 우린 들어갈 때 비자도 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중국하고 일본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소위 선점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남과 북의 정부가 이거 큰 기업이 독식하면 안 되니까 중소기업도 분명한 포션을 둬야 된다. 아마 그 가능성은 상당히 클 거예요. 북에서는 아마 큰 기업하고 하려고 하는 게 강하겠죠. 그러나 산업구조라고 하는 게 큰 기업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특히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데는 중소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협력이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위 평화적 단계적 통일로서의 남북 연합이 이루어지길 잘 바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저쪽에. 네. 네, 마포에서 온 8년차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회사원입니다. 네, 8년째. 네. 저는 네, 저는 짧은 질문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앞에 질문에 이어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저희 그 한국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오늘 강연에 조금 벗어난 질문인데, 한일 관계가 지금 그 나빠져 있는데요. 동경 올림픽 이전에는 정상화될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하계 올림픽 전에 네네. 내년 여름까지 개성공단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개성공단은 컴퓨터 같은 거 포함해서 그건 전략 물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협상을 잘 해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금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관광객, 유럽 관광객, 호주,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개별 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남쪽에서 못한 데는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저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건 우리 정부의 의지고, 우리 정부의 의지의 핵심은 유엔군 사령부하고 얼마나 다툼을 할 수 있냐. 유엔군 사령부가 수출입, CI크 수출입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럼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지침을 받는 게 아니고 미 합동참모본부, 국방성의 지침을 받고, 그건 미 국무성의 지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은, 그리고 미국을 잘 설득해서,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저질러 놓고라도 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너무나 조심스러우니까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성은 좀 어렵지만, 근데 개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개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현금 다발이 북에 넘어가는 것. 그러면 개성공단 중단될 때까지 우리가 매년 1,300만 불 정도를 보냈어요. 그게 한 반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내는 뭐 사회보장세부터 토지 사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반 정도는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거기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에요. 그 이제 뭉칫돈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핵미사일 개발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데 전략 물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개성에 있는 것을 북에서 몰래 빼다가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군사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안도 이제 안으로 이제 일부 학자들도 얘기해서 한 건데, 뭐냐, 지금 미국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현금 1,300만 불 가는 건데, 그럼 노동자 임금들은, 근로자 임금은 그냥 캐시로 근로자 주장. 그럼 나머지 한 700~800만 불 남은 거는 거기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은행이 거기에다가 그 북 당국의 에스코로 어카운트를 개설해 놓고, 거기다 그 돈을 넣고 그 돈 갖고 남쪽에서 물건을 사가는 것도 방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거기에 공감을 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그거는 사실상 미국에서 조금만 힘쓰고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설득을 하면은 금강산은 가능할 것 같지만 개성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한일 관계. 한일 관계. 한일 관계에 지금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징용공과 위안부 합의라는 역사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결국 해결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사실상 무역 분쟁에 들어가 있는 거고, 무역 분쟁이 들어가면서 서로 간의 불신이 고조되니까 제소미아 재연장 불용이라는 결정을 우리 한국 정부가 했고, 그래서 그건 안보 영역까지 이제 불통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경제에서 안보로 가는 아주 한일 간 지금 한일 50년 수교한 게 지금 54년인데 54년 역사 속에 이제 최악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의 조선일보 포함해서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청구권 협정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일본 말이 맞다. 그 일본은 주장하는 게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했고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했고 약속을 안 지킨 나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그거예요. 국제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일본 헌법 98조를 보면은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은 우선적으로 준수돼야 된다고 해서 국제법 우선주의적으로 나가요. 한국 헌법 6조는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는 사법부의 개입 여부를 남겨두는 거고, 일본 같은 데는 메가더 사령관이 헌법을 만들 때 국제법 준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차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뭐냐? 일본 주장은 그거예요. 65년 청구권 합의에서 일본이 유상 2억, 무상 3억, 상업차관 3억 해서 8억 불을 줌으로써 모든 청구권은 청산이 되었다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게 청구권 그 협정 2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한 케이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일본 식민 지배는 불법이다. 불법 지배 기간 동안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징용공들이 받았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김능환 대법관이라든가 2018년 11월 우리 대법원 합의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65년 청구권 협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커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징용공으로 끌어갔던 동원해서 소위 활용을 했던 일본 16개 기업이 배상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구권 협정의 기본 개념은 보상의 개념이에요. 보상의 개념이란 합법적인 거에 대해서 재정적 보전을 해주는 거고, 배상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걸 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배상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대법원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대법원 주장은 이 소송이 어떻게 된 거냐면 2005년에 노무현 정부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그 외교부 비밀 문건들을 공개할 때가 돼 있지 않느냐. 그때 그걸 공개하는 걸 반대들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공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막 터진 거예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단 한 번 언급도 없었고, 위안부 문제도 언급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살인 강제 이주된 우리 조선인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큰 쟁점이 된 거,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수석이었는데 그때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 총리하고 이제 변호사 출신 한 분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논의가 됐던 게, 그때 합의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피해자 당사자인 징용공 개인의
참여나 동의 없이 국가 간의 청구권 협정이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불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피해자 개인의 동의와 참여 없이 국가가 대신해서 다른 국가와 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2년 김능한 대법관 그리고 2018년 그 대법원 합의부 판결도 전부 다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즉 국가가 나서서 협상해주는 그런 권한은 소멸이 됐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일본이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럼 국가가 그건 해줘야 된다. 그때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그때 이제 일본 청구권 자금 받아서 그 성공한 기업들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출연을 시키고 정부 예산을 써갖고 그래서 그때 6,800억인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 돈 갖고 이제 보상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때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징용공에 대해서도 보상을 돌아가신 분들, 부상을 입은 분들한테 선제적으로 해주고 살아있는 징용공 분들한테는 한 달에 8만 원씩인가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게 한 당시 뭐 21만 추산돼서 정부가 추계한 건 20만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적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징용공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 결국에 그 원고단을 구성을 해갖고 해마루라고 하는 우리 법률 회사 천정배 의원이 전에 그 관여하던 건데 거기에서 해서 일본 법원에 가서 1심, 2심, 3심을 갔는데 다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일본 법원도 일본 최고법원도 개인의 청구권 권한이 있지만 우리의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시킨 거예요. 그냥 한국을 가져온 거예요. 한국 가져오니까 1심, 2심에서는 일본 측의 미쯔부시 중공업, 신일철 죽음, 뭐 스미토모 이런 데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현장이 이제 로펌이었고.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김능한 대법관이 그것을 완전히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측 원고가 재심을 요청을 했죠. 2018년 11월에 재심 결과가 결국 똑같은 결론이에요.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고 불법 지배 동안에 동원된 징용공들은 기본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보상이 돼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은 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일본이나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아미쿠스 크리에라고 하는 소위 법정의 친구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정부하고 사법부 사이에 의견차가 있어서 특히 국제법과 국제조약과 국내법에 충돌이 있었을 때는 서로 협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들은 대부분 외교부의 의견을 청취해서 자기들이 재판 판결에 반영을 해요. 한국엔 그 제도가 없어요. 그 제도가 있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에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엔 찌도 빼도 우리 정부는 정부 해결하고 싶죠. 그러나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행정부가 어떻게 뒤집어요? 그러면 행정부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는 건데 더 나가서 그걸 사법부고 협의해서 사바사바 하다가 결국 지금 양승태 대법관 포함해서 지금 관계자들이 지금 뭐 윤병세 장관도 그래서 계속 지금 지금 송사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놓는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가 국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1+1으로 하자. 우리가 한국 기업은 한번 설득을 해볼 테니까 한국 기업하고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돈을 좀 내서 지금 당장 동결된 자산이 현금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주자.
일본이 그 안을 가지고 가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나준 거예요. 지금까지 외교적 협의, 근데 청구권 그 협정 4조에 보면은, 3조 1항에 보면은 외교적으로 사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3조 2항에 따라서 그거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어요. 중재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추천하는 변호사, 일본이 추천하는 협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1조, 그 3조 1항 외교적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건 1+1 안에 대해서 일본이 절대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이 얘기하는 게 너 한국 정부 책임이니까 너 지금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했지 않느냐. 청구권 협정 위반했으니까 니들이 좀 다 해결해서 정부가 돈을 갖고 나와라. 정부가 특별법도 없지. 그렇잖아요. 법이 있어야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을 갖고 왔는데 일본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무시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7월 1일 날 한국 반도체 들어가는 세 개의 부품,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포토레지스트 요걸 이제 수출 이제 금지를 시킨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국 정부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게 처음에는 아베 총리나 당시 경제산업성 장관인 세코 같은 친구는 청구권 협정 어겼기 때문에 벌 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으로서의 경제 제재를 가하느냐 비판이 나오니까 그 다음 뭐냐면 한국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한국의 소위 수출한 불화수소 같은 게 북한, 중국 같은 제3국에 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흘려서 상케이 같은 데 막 나오고 그랬죠. 근데 미국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4대 수출 규제, 수출 통제 체제가 있어요. 바세나르 컨벤션이라는 게 이제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전략물자. 그 다음 호주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생무기. 그 다음에 뉴클리어 서플라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핵무기. 그 다음에 MTCI라고 해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미사일과 관련된 전략 무기인데 요거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성실하게 의무 이행을 하느냐고 봤더니 한국은 전 세계 그 소위 그 전략 물자 수출하는 국가들 중에서 16등을 했고 일본은 17등을 했고 일본은 26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신뢰성이 있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꿔요. 말 바꾸는 건 뭐냐? 우리가 3년 전부터 그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서 한국 측이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한국의 산자부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략물자 수출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을 Y리스트, 백색 리스트에서 B등급으로 강등시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말을 그때마다 다 바뀌니까 일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는 계속 대화하지 않는데 대화하지 않고 계속 7월 1일 날 세계 품목, 8월 2일 날 우리 Y리스트 제거한다라고 하는 통보하고 3주 후에 결국에 8월 26일인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이행을 하거든요. 우리 정부는 결국에 7월 달에도 고위 특사 둘 보냈고 8.15 경축사에서 또 아주 좋은 메시지 보냈고 그 다음에 8월 16일 날은 또 아주 고위 인사도 동경 파견해서 했고 21일 날은 우리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타로 외상 사이에 또 얘기하는데 일본이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를 믿지 못하는 상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느냐. 우리 지소미아 연장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전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은. 근데 여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본 가서 강연도 하고 미디어 언론도 얼마 전에 아사히도 했고 이제 일본 아주 그 보수의 보수 월간지인 문해춘체도 내 다음 달에 이제 인터뷰를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아베를 포함한 일본의 이제 보수 세력에서 문재인 정부를 혁신 정권으로 봐요. 혁신 정권은 일본의 사회당 공산당하고 같이 봐요. 친북 친중.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정치적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박근혜가 위안부 문제 갖고 일본에서 강경하게 나갔을 때는 아베 총리는 뭐라고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게 이게 안 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또 다른 질문 아까 어디? 시간이 벌써 다 됐구나. 예, 노원에서 온 회사 다니는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지금 한 2, 3주 내에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뭐 실무회담이 일어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셨던 게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 연변 핵 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거는 뭐 단순히 그 남북 경협을 지원한다 수준을 넘어선 뭐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국이 얘기하는 연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 알파에 대한 존재를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좋은 질문이에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노이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미국은 추정하는 게 영변인 핵시설 이외에도 강선, 뭐 분강 몇 군데 숨겨놓은 핵시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북에서는 그 증거 내라. 그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burden of proof. 북한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추가 핵시설이 비밀시설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미국이 책임이지, 북한이 숨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국이 어떤 자료를 갖고 북한에 보여주고 설득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2, 3주는 뭐 상식적인 거예요. 최선희 제일 부상이 9월 말에는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톤이 9월 말, 이미 10월이 들어가면 또 모멘텀을 잃기가 싫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 이번 주 있고 다음 주, 늦어도 10월 첫 주까지는 실무 접촉이 열리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결국에 북미 간의 의제 조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판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는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 3주 안에 열릴 거다. 그러니까 항상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 쌍준단 난 상당히 원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니까 제가 뭐 조중동 앞에 엄청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쌍중동이 이루어지고 평창 올림픽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상상력을 갖고, 그리고 항상 될 수 있다. 그게 독일 말의 베르덴,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